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인데요. 새로운 한 주만 시작된 게 아니고 9월의 마지막 주인데다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주입니다. 추석 연휴 다 아시다시피 길잖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여행 계획할 때 이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그중에서도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이 호텔 비용을 수만 원씩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로그인만으로도 숨겨진 혜택을 찾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언어 설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박하실 때요. 1박씩 이렇게 나눠서 예약을 하시면 비용을 조금 또 줄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잘 여기저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꿀팁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삐 갈 것 같은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제동 걸린 코스피입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서 급락을 하면서요,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는 금요일이었던 26일 하루에만 2.45% 하락하면서 9거래일 만에 3,4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진 점, 또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미국 2분기 성장률이 3.8%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인식하에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퍼져나갔고요.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매도세가 촉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이 충격을 키웠습니다. 현재 한미는 관세 협상의 핵심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팽팽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말 출렁출렁하는 게 속상하기도 한데 네. 원달러 환율 급등 뭐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유럽 재정 위기 영향으로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넘어섰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한 영향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1,4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율 종가가 1,41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5월 15일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고환율은 실물 경제에도 부담을 주죠. 우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생이나 주점원들은 비싸진 달러를 감당을 해야 되겠고요. 수입 물가도 비싸져서 결국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하세요? 네, 이번 주 증시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이 하락 요인과 또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라는 상승 요인이 맞부딪히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는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 주시해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10월 3일에 나오는 미국의 9월 월간 고용 보고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가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즉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명분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또 나아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볼 것도 많고 들을 네.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입니다. 네, 지난 26일이었죠. 정부 전산 지원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6일 밤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10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는데요. 이 불로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 팩 384개가 모두 소실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전산 시스템은 총 647개입니다. 이 가운데 96개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96개 시스템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국민비서, 안전신문고, 인터넷 우체국, 또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불평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NS와 또 현장 곳곳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제주 여행을 떠나려던 한 시민의 경우에는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안 돼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신분증을 갖고 다시 병원에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서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하는 사이트 접속도 불가능해지면서 이 화장장 온라인 예약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또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부 고객은 불편을 겪었고 직접적으로 입출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이런 금융 서비스까지도 먹통이 되니까 불편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주요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은 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부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신분적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비대면 은행 업무의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이 별개로 정상 작동되는 경찰청 소관의 운전면허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현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등의 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담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부 발급 서류를 가져오는 스크래핑이 필수인데요. 스크래핑 정보를 담고 있는 홈택스는 이번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온라인 등기 서비스 등의 장애는 발생하고 있어서 이 주담대 신청이 기존처럼 이뤄지는 것과 달리 온라인 등기 서비스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재가동 필수 조건인 기반 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네트워크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소방과 경찰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현장 감식에 나서는 등 화재 원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속한 복구는 물론이고 이게 보완책이 시급해 보이지 네네. 않나 싶어요. 근데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노후 생활비 얼마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 25세에서 74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노후 생활비로 월에 약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만을 고려한 최소 생활비는 평균 월 248만 원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여행이나 여가 활동, 또 손주 용돈까지 고려한 적정 생활비가 월 350만 원으로 집계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설문 대상자들은 현재 가구 소득이나 또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조달할 수 있는 생활비는 평균 월 230만 원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350만 원의 65.7%에 불과한 수준이죠. 제대로 노후를 즐기며 살기에는 월 120만 원이나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120만 원이 부족하다. 네. 이 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노후 생활의 행복을 묻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건강을 꼽았고요. 또 경제력이나 여가 생활, 가족, 지인 관계, 사회활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후 생활비 조달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88.6%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외에도 금융소득, 근로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꼽혔습니다. 또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서 2명만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수치는 2년 전 조사보다 낮아진 것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가는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네,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추석 스미싱 주의보입니다. 항상 뭐 매번 명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죠.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해서 앱 설치나 통화를 유도한 뒤에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추석 명절 연휴를 겨냥해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조회, 명절 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에 전화나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서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부는 스마트폰 문자 확인, 또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배송 조회하는 거 이런 문자 많이 오는데 맞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틱틱 누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정말 주의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처가 불명확한 링크나 전화번호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겠고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반드시 공인된 오픈마켓만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또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나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또 본인 인증을 명목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요구할 경우에도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은 삭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만약 명절 연휴 중에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닝픽이었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의 시작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주말에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날이 서늘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텐데요. 서울이 한낮에 25도, 대구가 26도를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커집니다. 중부의 하늘은 가끔 구름만 끼면서 대체로 맑겠고 남부는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한때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간에 5mm 미만의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대전, 광주가 25도, 부산이 27도를 보이겠고요.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8도 안팎의 큰 일교차도 계속될 텐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날씨도 궁금하시죠?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수도권과 영서는 대체로 맑지만 충청 이남은 월요일까지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자동차 소식입니까? 최근 자동차 마케팅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시장 열어놓고 고객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MZ 세대들의 차심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와라라라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젊은 고객들을 사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희소성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20대 고객의 감소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요, 20대의 신차 구매 대수는 2019년 9만여 대였는데요. 2023년에는 7만 8천여 대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마케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20, 30대는 데이트할 때 네. 다른 데 안 가고 강남이나 성수동에 있는 자동차 전시장을 찾는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이에 맞춰서 브랜드 체험관이나 뭐 카페라든지 문화예술 전시관 등 복합 문화 공간 등 정말 공간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차량을 구경하거나 뭐 시승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브랜드의 뭐 가치와 문화를 경험하게 해서 충성 고객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인 셈인 거죠. 이제는 자동차 전시장에서 뭔가 차를 구경하고 사려는 사람보다 차를 좀 즐기고 느껴보고 체험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복합 전시관 해외에서는 이미 좀 많이 보이지 않았었나요? 네, 이 독일의 스포츠카 브랜드죠. 피사는 이 전시장을 단순히 차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쓰지 않고요. 이 대도시 외곽에 이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해서 실제 주행할 수 있는 테스트 트랙 그리고 체험 시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문객들은 직접 차량을 몰고 트랙을 달리면서 이 브랜드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이 내부에는 브랜드 스토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 또 레스토랑, 라운지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차를 타보고 먹고 즐기고 머무는 경험 자체를 패키지로 제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해당 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까지 찾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네, 이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는 단순히 차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오감 체험형 브랜드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이기보다는 이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전략적인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체험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카페인데요. 네. 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다가는 이 커뮤니티 라운지이기도 하고, 또 문화 플랫폼으로서 여기서 트래블 클래스, 티 클래스, 뭐 심야 책방, 가든 버스킹 뭐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매달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거는요. 그 세계 최초로 VR, 이렇게 MR 기술을 활용한 그 디지털 도슨트 투어라고 하는데 이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서 차량의 특장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량을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고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자동차 판매 공간이 아니군요. 네. 이게 문화와 기술이 함께 접목된 멀티 공간이 돼버렸는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이 자동차 놀이터를 마련했습니다. 이 단순한 전시장 리뉴얼한 수준이 아니고요.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이 1970년대 택시 미터기부터 뭐 빈티지 엠블렘, 미래 모형 자동차까지 전시돼 있어서 이 자동차 애호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한 놀이 장소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H사는 자동차라는 본질로 돌아가서 모든 취향을 담는 놀이터라는 그런 콘셉트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든 거죠.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들의 놀이터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자동차 놀이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1층과 2층은 해외 문화기업과 협업해서 자동차 관련 콘셉트의 오토 라이브러리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룬 2천여 권의 책과 500여 점의 빈티지 아이템이 전시돼 있는데요. 자동차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담은 매개체로 보여주려는 겁니다. 여기에 여행, 캠핑, 미래 모빌리티 같은 라이프 스타일 시작까지 서적까지 함께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층은 고성능 모델 전용 공간, 그리고 4층은 전기차 전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100여 개가 넘는 미니 모형차로 이 다양한 색상 조합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벽 자체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순히 차량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예, 또한 5층에는 멤버십 전용 라운지가 들어섰는데요. 한 번 보고 끝나는 전시장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고 머무는 지속적 교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 영상을 봐도 뭐 가보고 싶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네, 이거예요.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1분을 넘어섰고요. 월요일의 해결사, 고민 해결사 소개해드립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재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참 우리가 만나는 것 좋지만 그 만남 끝에는 또 헤어짐도 있죠. 네. 그런데 이 헤어짐이 깔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 바로 역시 이별 뒤에 정리가 매끄럽지 않은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연 이겁니다. 재산 분할 남았는데 집담보로 돈 빌렸어요. 아유.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 했던가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 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저희 부부.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재산 분할을 못 해주겠다니 무슨 말이야 진짜. 아유, 못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당장 좀 어렵다는 거지.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이 사업을 좀 크게 하잖아. 그러니까 일부 금액만 먼저 받고 나중에 좀 사업 좀 잘 되면은 그때 내가 다 준다니까. 내가 당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어? 아니 결혼 생활 내내 거짓말 친 게 한두 번이야? 아, 정말이라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마지막 약속이니까 이거는 꼭 믿어줘. 이거는 재산 분할 요거 한 거는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내가 진짜 욕 먹어도 내가 할 말이 이건 진짜 해줄게 이거. 내가 이 말에 속아서 결혼하고 또 아유 후회하고 또 아유 정말 당신 그 약속 꼭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나 소송할 거야. 그렇게 저는 재산 분할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한 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언젠가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싶어서 기다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네, 여보세요. 야 상진택! 깜짝이야. 왜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인간이 진짜 아니 혹시 너 파주 집하고 땅 그거 담보로 돈 빌렸니? 그런 게. 너! 재용 씨한테 2억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한 거 그거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당신 나한테 재산 분할로 줘야 할 돈도 있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 그거 다 알고 있구나. 나 여보, 그거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 세입자한테 전세금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재용이한테 잠깐 빌린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를 거짓말쟁이. 더 말할 거 없어. 나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거짓말쟁이.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전 남편이란 인간은 제게 재산 분할도 해주지 않은 채 집과 땅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린 겁니다. 말로는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준 데 썼다지만 전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한 진짜.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인 것 같은데 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A씨가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결국 재산 분할금으로 4억 3,9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는데 전 남편이 문제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일명 재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A씨가 일단 전 남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받은 금액은 얼마였는가? 1억여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전 남편이 파주에 소유했던 이 집과 땅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고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 가운데서 일부가 세입자 그 전세금 반환에 또 사용이 됐고요. 이후에 이 해당 부동산이 아쉽게도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은행하고 또 채권자인 C 씨가 있었는데 네. 이 순서대로 배당이 됐죠. 결국 이 아내인 B 씨는 1억 5,500만 원 상당을 배당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이 A 씨는 내 전 남편과 본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며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아내 A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아야 할 그 재산 분할이 좀 밀렸다.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아내가 주장한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아내는 억울한 겁니다. 이제 본인이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그 집에 저당을 잡아놓으니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아내에게까지는 돌아올 몫이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배우자가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는지 아, 어떤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전화 좀 한번 해볼게요. 몰라. 네. 이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요. 내 배우자가 예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혹시 나 몰래 사둔 땅은 없는지 주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혼하게 되는 마당에 서로가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라설 때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혼할 때 내 배우자의 재산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재산 분할 제대로 안 해주려고 네 명의의 재산을 동생에게 살짝 돌려놓는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처분하고 현금을 숨겨둔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민법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을 빌린 사람이 몰래 재산을 빼돌릴 때 그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참 생소한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회 행위를 취소하거나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혼 소송을 예로 들어보자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혼하게 되는 마당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기 싫은 거죠. 이럴 때 내가 잘 갖고 있던 내 부동산을 몰래 동생 명의로 돌려두는 겁니다. 사실은 가짜인 거죠. 나중에는 다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죠. 일단 재산 분할 안 하고 하려고 싶어서 명의만 바꿔두는 이럴 때 너무나도 억울한 결과잖아요. 그 증여는 무효다라고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인데요. 실제로 이혼 소송하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 함께 제기된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 갖고 있는데 일단 안 나눠주려고 동생 명의로 싹 돌려놨을 때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거다 한다면은 그 증여를 무효로 하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다시 그 재산을 돌려놓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려면 이 충족돼야 할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사회행위 취소 소송 네. 요건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네. 이게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부부인데 이혼을 했어요. 그럼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 권리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동생한테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권리가 일단 확정이 돼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돈을 받아올 권리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행위가 있어야겠죠. 이 남편이 몰래 동생한테 이거를 빼돌리는 거예요. 증여를 하는데 이 남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이런 행위가 내 전 처한테 분명히 안 좋은 행위이다, 사회행위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내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네. 이게 제가 제 재산을, 제 부동산을 제 동생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여러 군데다 했는데 보니까 강형신, 강종신, 강연신 누구야? 뭐 난리 났어요. 이 사람들은 다 제 형제들인 거예요. 강성신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저도 진짜로 강성신한테 돈 빌려줘서 이거 받은 거라니까요.
중요가 아니에요. 라는 거를 이제 다툴 때 어떻게 다투냐면 자, 일단은 강성신, 형신, 연신, 종신은 다 형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회 행위를 알고 받았던 것으로 일단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 형제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형수님이랑 사이 좋았을 때 내가 우리 형한테 돈 빌려줬었던 거 나는 정당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강연신이 진짜로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사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행위로 인해서 이 강연신은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게 사행위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행위가 있었던 날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되니까 기간을 놓쳐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좀 설명 듣고 나서도 되게 복잡한데 우리 사연 주인공 이 아내께서 이 전 남편과 그 채권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판결은 또 어떻게 궁금해요. 났을까요? 판결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바꿔볼게요. 저희 둘이 지금 이혼 소송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받아올 돈이 있는데 어. 강 변호사님이 이걸 빼돌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돈이 없는 건지 장 기자님에게 돈을 빌리면서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동산에 장 기자님이 근저당을 딱 잡아두신 거죠. 자, 그럼 받아올 돈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장 기자님에게 잡아준 근저당권 사회행위니까 취소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재산 부담을 받아야 돼요라고 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지금 돈을 빌려준 장 기자님 입장에서도 억울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재산 분할을 받아가야 되니까 근저당 취소해요 하면 장 기자님이 빌려준 돈은 받을 길이 없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 법은 이제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부인도 지금 정당하게 재산 분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고 장 기자님 역시도 돈을 빌려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죠. 못 받으면 네. 사실 나쁜 건 지금 왜 그랬어? 강 변호사님이 잘못하신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양쪽 다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요. 법원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아하. 1심과 2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내의 손을 먼저 들어줬어요. 이 거래 지금 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장 기자님 돈 못 받아간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법원에서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선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여서 대법원의 판단은 아내에게 불리하게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먼저 이 수익자가 친인척 관계 같은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뭐 동생이라거나 부모거나 한다면 이 상황,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이 내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가 아주 비이상적이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야 돼요. 갑자기 빌린 돈도 없는데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 이건 이상한 거래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그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이라면은 이건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담보 제공이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담보 설정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안을 보자면 실제로 돈을 빌린 게 맞고 이 돈을 빌린 것 대비 담보 선정, 근저당 설건이 아주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이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혼 소송 보면 재산 분할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있는 경우가 많던데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되고 뭘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저한테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진짜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고 아이가 둘이니까 변호사님 그냥 이거 반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부 공동 의사로 혼인 생활을 하면서 각자 그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일률적으로 10년 살았으면 뭐 반, 20년 살,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냐면 제 사건에서도 자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20년 이상이 됐는데 이 남편이 맨날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물을 계속 빚만 끌어. 받고 아. 근데 이 빚에 대한 거를 아내는 사실 잘 몰라요. 네,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잘 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뭐 이제 별거를 하게 된다던가 그러면 사실 그 별거를 한 기간 동안은 이 아내가 그 빚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왜? 지금 별거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남편이 어딘가에서 빚을 잔뜩 갖고 와. 근데 나중에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이 빚도 전부 다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채무로서. 이렇게 되면 이 아내는 너무나도 황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기간이 긴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축적된 이 재산들이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가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 기여에 맞게 만약에 그게 빚더미, 정말 빚잔치에 불과하다면 내 기여가 최소한으로 나는 정말 이 빚에 대한 기여가 최소한이야. 그러니까 기여도가 줄어들어야 돼. 내가 설령 가져가 되는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돼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기간으로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끝맺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많은 상처를 남기는데 네. 이 돈 때문에 또 추해지기까지 하면 그렇죠. 그 이별의 끝이 참 벌써 사나워지는 거죠. 자, 다음 사연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우리 길 가다 보면 무인 매장, 주인 없는 그 가게들 많이 있죠.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주인이 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 사연은 어느 무인 매장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무인 매장 전기도둑 어쩌죠? 자, 그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요즘 무인 매장이 대세라고 하죠. 자본금도 적게 들고 새벽에 잠깐 나가 매장 관리만 하면 되니 인건비 나갈 일도 없고, 저처럼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무인 매장만한 것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무인 매장을 오픈하고 그럭저럭 가게를 운영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예인아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어머 이거 봐봐. 어. 아니, 이번 달에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에이? 아니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한 2배 올랐어. 이리 줘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너 혹시 뭐 냉장고 열어뒀냐? 아니 콘센트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잘못 꽂은 거 아니니? 아니야. 이거 내가 뭐- 매장 정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아, 아무래도 이상해. 이거 내가 좀 확인 좀 해볼게. 그렇게 부쩍 오른 전기요금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전 마침내 그 내막을 확인하고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무슨 배터리지? 아이쿠. 이거 사람이 계셨네? 어이쿠? 아니 이 배터리 이거 아저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아니 지금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함부로 배터리 충전하시면 이거 어떡해요? 이거 그냥 뭐 휴대폰 충전도 아니고 전기 스쿠터나 캠핑카에 쓰는 이거 대용량 배터리 아니에요? 아니 이게 또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험악하게 하시고, 여기 제가 이제 커피를 한잔 하러 왔다가 남는 게 시간이라 전기 충전을 좀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꽂아둔 건데, 그걸 뭘 이렇게 또 야박하게 그렇게 참. 뭐 자꾸 웃으면서 아니 이 아저씨 진짜 웃기네. 아저씨 이번이 한 번이 아니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런 배터리 충전하다가 잘못해서 우리 가게에 그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남의 가게에서 이렇게 충전한 거 이거 엄연한 이것도 전기 도둑질이에요. 저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무인 매장이라지만 엄연히 남의 영업장에서 대형 배터리를 충전하는 몰상식한 손님,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인 매장 전기도둑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공개된 사진엔 매장 냉장고 옆에 전기 자전거와 캠핑카용 배터리로 이거 인버터로 너무했다. 추정되는 장비가 연결돼 있었는데, 이 글쓴이에 의하자면 며칠 전 이제 새벽에 가게에 잠깐 일이 있어 들렀다가 누군가 이 매장에 실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카페 가면 휴대전화 충전, 아이, 뭐 아니면 뭐 업무 볼 때 노트북 애교지, 충전, 애교. 그 정도는 하는데 이런 대형 배터리 충전은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있고요. 이렇게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무인 매장 안에 물건을 훔친 건 아니에요. 전기를 썼단 말이죠. 이게 절도죄가 해당할 수 있을지 이거 우리 패널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절도죄가 된다? 그러면 O. 절도죄까지는 아니다 하나 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야. 이건 절도지. 전원 전원 5가 나온 건 이거 오. 처음 아니에요? 웬일이야? 센터했어. 오늘은 근데 왜 이렇게 맞았네요. 상식적이지? 그치. 아니 그 가게 주인이 누구예요? 딱 정해져 있잖아. 다른 사람이 와서 뭘 한 거야? 전기를 몰래 쓴 거잖아요. 전기를 갖고 간 거잖아. 이것도 일종의 전기 절도죄죠. 맞아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장 기자님 오랜만에 오 드신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야 이것까지 무슨 절도까지 할 일인가 이게. 예.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배터리가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배터리가 이게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중국산 뭐 이런 거 뭐 화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그래, 좀 비슷해 화재 보이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진짜 저러다가 화재 나면은 이거는 좀 절도죄를 넘어서 이건 법적으로 좀 금지해 줘야 되고 뭐 좀 그럼. 법적으로 뭔가 법이 개입돼서 좀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맞아. 아주 뭐 오늘 장 기자 훌륭합니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호의를 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절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기세가 이전에 비해서 2배가 나왔단 너무 말이에요. 많이 나왔어. 그 전체를 충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가 어느 정도일지를 그걸 사용하는 자가 알았으니까 지네 집에서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이거야말로 절도가 아니 뭐겠습니까? 잡아야 돼요. 우리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입니다. 지금. 유세. 전원 5입니다.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마나 틀린 소리를 했으면 우리 장 기자님 한 번 맞는 소리 했다고 이렇게까지 칭찬을 들으실 일인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절도죄다. 굉장히 사실 이게 시원하네요. 절도죄가 성립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절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혼란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런 물건이 아니니까 내가 맞아요. 뭐를 이렇게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내뺐거나 뭐 이러면은 명백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상의 절도죄인데 전기?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뭐 비트코인은 안 보이는데 그 하나에 뭐 1억 5천 넘어가는데 그거 갖고 가면 그건 뭐 아무 죄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손에 이렇게 잡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않아요. 해도 충분히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절도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전기세, 이 전기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사실 그거는 크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스크림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기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면 그렇게 또 손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민사적인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슨 죄요? 전기를 훔쳐간 절도죄. 이렇게 묻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실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요, 아파트나 뭐 상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 장치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전기 도둑이 굉장히 지금 판을 치고 있다던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핑카로 여행 떠나면 낭만 그 자체잖아요. 네. 근데 이 낭만이 범죄가 되는 게 한순간입니다. 캠핑카가 전력을 쓸 일이 많고요. 물도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허용된 장소에서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공용 화장실에서 콘센트를 끌어다가 전기 충전소 이걸 이용해서 캠핑카 충전하는 저거 딱 걸렸어. 거기다가 호수까지 제대로 연결을 해서 이 공용 화장실에서 물 틀어서 이걸로 캠핑카 안에서 취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인 매장 요즘 참 많은데요.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전기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인 매장에 있는 콘센트를 한 공사장 인부가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인 매장 들어가서 연결해서 사용한 거죠. 어머머머.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력 사용이 너무 많아서 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아이스크림인데. 그렇죠. 이 냉동고가 전력이 차단이 되어서 이 안에서 판매하던 아이스크림 다 아이스크림이 녹았겠다. 다 녹아서
이 업주분이 이거 인생이 시트콤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남기셨다고 해요. 너무 사진 하나 함께 또 같이 보고 싶은데요. 네. 이 사진의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여기 어디일까요? 가정집 아니 이거 사무실 아니에요? 코드가 사무실이니까 너무 저렇게 많이- 많겠죠. 마치 사무실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입니다. 대박.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무려 프린터까지 갖고 와서 설치를 해놓고요. 데스크탑,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차렸네. 아예 공용 콘센트를 가져와서 차차차차 콘센트를 본인 꽂아서 카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카페가 아니죠. 영업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 황당한 모습들이 정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상상 초월이네 이렇게 네. 보니까.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 무인 아이스크림점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 민폐 수준이 아니라 이 자영업자, 이 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뭐 이런 행위로까지 보이는데 이런 거는 뭐 영업 방해 같은 거 이런 것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업 방해 신고 이런 거?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기를 훔쳐가는 게 이게 물건이 아닌데 이게 절도죄에 네. 해당이 돼요? 보이는 물건이 아닌데 그럼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당연히 저걸 이제 카공족 뭐 그런데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당연히 업무방해 아니에요? 업무방해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방해죄가 어느 경우에 성립하는지 좀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속임수가 있어야 돼요. 속임. 아니면은 허위 사실 막 이런 걸 유포하거나 아니면 위력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이 되는데 사실 저게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애매해.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해요. 없어요. 뭐 속인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그냥 쓴 거지. 허위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막 그 점원을 힘으로 눌렀어요. 강제해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일견 저거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업무방해 죄로 물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카공족들은 괘씸한데 어떻게 처벌시킬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업무방해죄는 고민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법에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그럼 퇴거불응죄 같은 거 이런 거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퇴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 그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요새는 카공족이 막 10시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그 커피를 사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뭐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그 있었어요. 안에서 허용되는 어떤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게 공지가 된 데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지를 보고서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용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제한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그거를 용인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저기에 모니터 2대 놓고 프린터 놓고 이거는 사실 용인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봐야 되죠. 맞아요. 그 카페 점주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점주가 만약에 이렇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 주셔야 돼요. 근데 나가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퇴거불응죄는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퇴거 뭔증이요? 퇴거불응. 불응. 응하지 않아. 발음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궁금한 게 공용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니까 뭐 시민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곳에 전기를 쓰게 되면 문제가 저는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요. 이 공용 화장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편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공용 화장실이죠. 공용 화장실은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용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오거나 손 씻으러 들어오는 건 네. 허용되는 일이겠지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전기 그리고 이 수도 무단으로 갖다 쓰면요. 이 역시도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 분명해요. 절도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볼일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이 본래의 출입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공용 화장실에 살금살금 들어와서 다른 걸 했어. 그렇죠. 이 전기를 가져간다거나 호수를 연결해서 수도를 빼어서 물을 쓴다거나 하는 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었고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곳에 들어간 것 자체가 네. 이미 범죄를 예견하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보자면 건조물 침입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콘센트 잠깐 꽂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다가는 절도죄뿐만 아니라 건조물 침입 역시도 문제가 될 여지 다분합니다. 이게 절도죄 처벌이 그치지 않고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면 어느 정도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그 사연 같은 경우에 그럼 결국에는 전기 요금이 얼마냐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그 8시간 동안 만약에 1kW 전기를 썼다면 실제 요금이 800원이에요. 800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썼다면 뭐 그 위약금이 부과가 돼서 3배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3,200원 청구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만약에 걸리면 위약금 그까짓 거 뭐 3배라고 내지 하는데 뭐. 그냥 내고 그냥 실컷 캠핑하자 이렇게 생각할 그건 수도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죄를 구성한다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다. 자, 3,200원 그냥 내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요즘에 그 뭐라고 하죠? 네티즌 수사대? 그들한테 그 인민재판 이렇게 받는 거는 둘째로 치더라도 네. 이 800원 이 전기요금 때문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예? 그 맞아요. 캠핑 그러니까. 그 주말에 잘 즐기고 물론 잘못 즐기긴 했지만 어쨌든 캠핑 본인은 만족하면서 즐기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와. 형 출석하세요. 조사 받으세요.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불이익일 수 있죠. 나 3,200원 내 그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지양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엄연히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남의 전기 조금 좀 쓰는 거 뭐 어때? 아니죠. 그럼 본인 집에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인 집에 와서 그렇게 충전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다 되는 건데 맞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와 있을까요? 네, 살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작은 선택도 아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 혹은 뭐 주말에 우리 어디 갈지 정하는 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남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이건 정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복면 상담소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우유부단한 성격 고치고 싶어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2세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남들을 좋은 말로 배려를 좀 많이 하고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하다 이런 부분이 좀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걸 예를 들면 남들과 식사를 한다 한 3-4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니까 사람들만의 딱 공통된 거를 찾으려고만 하지 한 명의 의견을 무시해서 선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늘 결정을 못하니 너네가 해라, 누가 해라 라고 배려를 하는 건데도 좀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여행을 다녀 해외에 갔었는데 한 4명이서 일정을 나눠서 짜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 싶은 걸 정하기도 하는데 저랑 같이 간 분들한테 일정을 다 맡기는 편이었는데 저한테도 하루 정도는 짜라고 했는데도 괜찮다. 저는 정말 배려인데 그분들은 귀찮아서 안 짜는 듯한 생각을 결국은 들어보니 오히려 이제 저쪽은 이 과한 배려가 독이 되었던 걸로 후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랬나라는 약간 또 그렇구나. 제가 결혼을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좀 더 그게 커진 게 아닐까. 저는 늘 순탄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뭔가 실패를 한 것 같은 인생에서 큰 경험을 하고 나니 남들의 보는 시선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도 좀 어느 정도의 의견은 좀 무시를 하고 이쪽만 보든가 저만 보든가 하고 좀 해보자 하고 단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해봤습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해보자. 근데 어느덧 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들을 좀 무시하고 살 수 있는지 나를 위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다 배려하다 보면 제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피곤하거든요. 그건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배려라는 건 참 좋은 덕목이죠. 이 배려가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무례한 사람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근데 저렇게 배려가 지나치면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뭘 결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답답해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도 좀 결정 잘 못하는 편이고 좀 남을 잘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지인한 전화 와서 집 앞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같이 점심을 먹재요. 그래서 그 알겠다고 좋아 기다릴게. 근데 차가 너무 막힌다. 늦었어 아무튼. 전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기로 했는데 뭐 먹을까 했는데 너 원하는 거, 언니 원하는 거 뭐 이러다가 뭐 전골 같은 거 먹을까 했더니 그거 좀 냄새 배지 않아? 그래. 짜장면 잘하는데 그거 먹을까 했더니 밀가루는 소화가 좀 잘 안 돼. 그래? 맞아. 그러면 뭐 어떻게 백반집 갈까? 그거 뭐 카페 가서 그냥 샌드위치에 커피 먹자. 배가 너무 고픈데 저는 밥을 먹으려고 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쥐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한 적도 있었고 말 못 하겠더라고, 저 그런 것들은. 너 기다리다 내 밥 다 쫄쫄 굶고 있었는데 밥 먹어야 아무거나 되는데. 먹지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좀 말도 못 하고 상대방 그 원하는 대로 그래 알았어 카페 가서 그냥 샌드위치에 커피 먹었어요. 근데 그런 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좀 받는 편이죠,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좀 저도 막 사연자분이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배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하죠, 결정을 잘 안 하고 상대방이 결정해주길 바라고 뭐 상대방 결정에 따르고 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도 돼. 맞아. 근데 또 아무거나 괜찮아 해가지고 아무거나 딱 받아가지고 먹는데 또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막 이러고 좀 많이 그렇죠. 겪거든요. 많이 봤어요, 제가. 네. 표정은 맛없는 것 같은데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티가 예.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라고 배려, 그러니까 배려. 진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 전에 어디 한잔 하러 갔더니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거나 몇 개 섞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요? 있어. 근데 그 정도예요.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을 따라서 그냥 가서 같이 즐기면 별 문제가 없는데 꼭 가서 이제 설렁탕을 먹었는데 이거 좀 맹탕이다. 우리 그냥 짜장면 먹을 걸 그랬다. 이렇게 꼬시렁거리면 그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저 단체방에 생일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먹을까 내가 쏜다 생일이니까 그래요 원하는 거 이렇게 본인 뭐 그럼 나 저기 중식집 아는 데인데 거기 할까? 다 오케이 다 좋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 중식에서 먹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난 중식 원래 소화도 안 되고 잘 안 먹는데 꼬시렁거려. 잘 먹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잘 먹었거든요. 거기서 꼭 토를 달아요. 그런 사람 있어. 습관이에요, 습관. 정말. 그럼 뭐야 민망하잖아. 그렇게 다 식당 예약하고 한 사람이 맞아. 민망하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 좀 있지 않아요? 장 기자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도 뭐 이렇게 다 괜찮아 그랬다가 뭐 이렇게 괜찮으면 뭐 시켜 딱 그러면은 뭐 먹고 나서 그뭐딱 토달고 막 속이 이상한 것 같아 뭐 막 이러고 그럼 진짜 속이 진짜 이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 보면 내가 속이 이상하게.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저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이 친구는 좀 까다롭고 뭐 속이 잘 채하고 맞아, 뭐 그렇게 이러니까 되지. 좀 막 기피하게 되고 약간 피하게 되고 약간 뭐 이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MZ 세대들은 이런 것도 다 요즘 사소한 것들도 AI한테 물어보고 맞아. 오늘 뭐 먹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의존하면 스스로 뭘 결정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우리가 결정장애란 말이 생겼겠어요. 이게 뭐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진단명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일상의 곤란이 좀 많아지니까 그리고 모두가 경험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네. 이걸 흔히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불러요. 햄릿.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A를 고를 것이냐 B를 고를 것이냐 이런 결정 앞에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면서 일명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런 햄릿 증후군 같은 것들은
왜 생기는가? 제가 볼 때는 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책임 불안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일명 그 실패 불안인 것도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책임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평판 불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실패 불안이라는 건 일종의 손해 불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실패했을 때 손해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모두에게 있긴 합니다만 이게 때로는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평생 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평생 자기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그냥 집에 와서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 옆에 있는 장진택 기자 이름을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선택, 장진택. 진택이구나. 예. 그래서 오래 사는 세상 속의 진짜 선택, 장진택 기자의 그 이름처럼 우리의 나의 진짜 선택이 뭔가에 대해서 전 오늘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시선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맞아요. 배려를 한다고 개인은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더 지금 괴로워지거든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로 계속 일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좀 생길까요? 일단 배려도 병이에요. 너무 심한 배려는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병은 뭐냐면 주체를 상실하는 병이다라고 아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닌 거 아시죠? 네. 100 플러스 알파 시대입니다. 100세 이상을 사는데 100년 내내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내내 나 없는 삶을 산다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다 보면 결국은 작아진 내 존재, 사라지는 내 존재의 소실점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첫째, 굉장히 무기력해지겠죠. 나라는 사람은 정말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내 선택은 정말 의미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거나 누가 되지 않는가를 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진짜 선택을 숨기게 돼요. 그러면 나는 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무력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좀 심해지면 우울감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없이 계속 살아가는 존재의 무상태, 이거야말로 자기 소외가 발생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또 하나는 의존성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늘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배려지만 나중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하는 선택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불가능해지게 되면 의존력은 더 커지겠죠. 맞아요. 의존 장애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함께 반복된다면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성인으로 한 개인으로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의 원하는 목적을 추진하며 그렇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 번이라도 내 자신에게 내 마음이 웅장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겠죠.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늘 불안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늪에 빠져 살게 되니까 행복감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결정장애 있는 그 분들 살다 보면 많이 봐요. 네. 근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약간 책임 회피 본능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결정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럴 수도 있겠네. 부담감이 네. 상당한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례자분도 사연자. 이혼의 실패, 결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결정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플까 봐.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큰 상처를 겪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게 자꾸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실패 경험, 좀 마음의 상처가 좀 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배려를 하시면서 좀 신중하고 주저주저하고 뭐 이런 증상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는 보는데 저는 요거를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려라는 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이렇게 배려하는 생각을 좀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분이 내가 선택해 주길 바라는 거를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게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돼요. 배려를 예, 예. 내가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저 내가 사람도. 선택을 하게 돼. 아, 그렇죠. 무슨 네. 선택을 미루지 말고 내가 선택을 하기를. 하길 바라고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해서 선택하길 바라면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배려다. 네, 오. 진정한 배려를 한 번 더 하면은 선택을 그냥 딱 과감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죠. 네. 생각의 차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생각의 전환. 이런 그래서 거. 이번 사연에서도 나는 배려를 앞세우고 선택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이쪽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오해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해요. 맞아. 그냥 할 때는 딱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정말 사연자분의 이런 우유부단한 이런 성격이 약간 한 번의 실패, 아픔으로 인해서 뭔가 만들어지게 된 부분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적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네. 트라우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빅 트라우마라는 게 있고 스몰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외상이 있고 작은 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상처가 한번 있게 되면 이 인생이 모든 것 앞에 망설이게 됩니다. 주춤거리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것들도 다 자존감과 동시에 이런 선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떨어지고 이것도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순간에 다 망설일 뿐만 아니라 선택 자체가 나로서는 마치 앞으로 발생할 실패에 대한 전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렇게 되면 존재가 후퇴하게 돼요. 존재가 후퇴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상처도 또 큰 상처라도 반드시 치유나 또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명쾌하게 답을 좀 주시죠. 보통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건 누적된 용기의 결과예요. 네. 그래서 이 누적된 용기의 결과를 다시 펼쳐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엄청난 결정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작고 큰 결정의 순간이 있어서 지금의 결정을 또 하게 된 거거든요. 그 과거에 성취 경험을 좀 끌어오셔야 돼요. 맞아. 그 얘기는 지금부터 다시 출발선에 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결정 아니고요.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셔서 아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쪼잔한 결정은 그냥 직접 하셔야 돼요.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넘기는 건 피해를 주는 겁니다. 오히려.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뭘 먹든 당신이 뭘 사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의외로 내가 연예인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배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죠.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내 걸 포기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바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이런 걸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결정은 대부분 다 배려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 본인이 결정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큰 피해가 아니면 이건 그냥 가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껄껄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이거 살 걸, 말 걸, 할 걸, 뭐. 네? 걸. 한번 해보는 건 그래도 안 되면 후회인데 해보지도 않은 거는 나중에 맞아요. 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선택하는데 정말 에너지가 근데 많이 들어. 그렇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달라진 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면서 전 차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아침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에 잠이 달아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를 보이면서 다소 서늘한데요. 오늘 아침에는 16.6도로 출발하면서 다소 추울 정도였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텐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구가 26도까지 오르면서 가벼운 외투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의 하늘은 가끔 구름만 끼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는 종일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늦은 오후 한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간에는 5mm 미만의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대전, 광주가 25도, 부산이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한낮에도 다소 선선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면서 가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질 텐데요. 8도 안팎의 큰 일교차도 계속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의 날씨도 궁금하시죠?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수도권과 영서는 대체로 맑지만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월요일까지 흐린 하늘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이번 주는 참 분주하겠지만 그래도 보너스 같은 주가 될 것 같아요. 준비할 거 많으실 텐데 금방 옵니다. 네, 보너스 같은 주, 그 주 한 주의 시작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 Save next channel A